자, 이 페이지 보세요. 자, 법인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의 명칭이에요.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이죠. 우리가 이제 인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그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인격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인격은 법이 인정한 인격입니다. 그게 법인이에요. 근데 이건 요식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현재 우리가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요. 자본금의 0.4% 세금을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이게 뭐 증자를 하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요식행위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인격을 인정받는 거죠. 법이 인정한 사람이. 자, 이제 법이 인정한 사람에 대한 우리 소득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의 명칭이 법인세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큰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죠. 시가총액이 한 300조 정도 되니까 그들이 1년에 내는 법인세도 뭐 몇 천억이 아니고요. 조 단위로 냅니다. 그것도 1조도 아니고 뭐 더 큰 돈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 이상 내는 회사는 딱 두 개예요. 삼성전자하고요. 옛날엔 포스코가 1조 클럽에 있었는데 포스코는 좀 많이 좀 빠졌고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올라왔죠. 이게 뭐 그런데 어쨌든 가장 지금 어려운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세가 이게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자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었는데 소개를 좀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소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소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재산이 좀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뭐 세무 일을 하든 뭐 이렇게 강좌를 하든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든 통장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렇죠? 요거는 제 재산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난 건가요?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현찰도 자산이긴 하지만 현금 이외에 뭐 아버지가 고향에 있는 뭐 땅을 물려주신다든지 뭐 증여로 혹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다든지 상속으로 그러면 제가 없던 자산이 새로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자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갖고 오죠. 그렇죠? 세 번째는 제가 갚아야 될 돈이 한 7억 있어요. 근데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해요? 7억의 지금 이득을 본 거죠. 요거를 우리 세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자산 증가라고 그래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빠지거나 그럼 이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건데 일단 개인은 정교하게 과세하겠대요. 공평성을 더 추구해요. 어떻게 추구하냐.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고향에 있는 땅 뭐 20억,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불로죠. 그냥 되물림이잖아요. 이런 건 좀 높은 세율로 때리겠다. 개인들한테는. 거기에 이제 증여세고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예요.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일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소득으로 봐요. 그런데 제가 일용직 근로자예요. 그럼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럼 이제 원천징수로 납세금을 종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근로라는 원천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납세 방식을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요. 이게 그래서 소득세는 그걸 이제 소득원천설이라고 그래요. 소득원천설.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빠지는 건 상종으로 때려요. 개인들한테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있죠? 요것만 소득으로 보고 이배, 사근, 연기, 퇴양 이런 식으로 해당 원천 어딘가 밀어놓고 아니면 안 때리고 그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그게 더 정교한 방식이에요. 공평성을 추구하는. 근데 법인세는 소득원천설이 아니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통장에 돈 들어와, 없던 자산 새로 생겨, 부채 빠져. 이걸 전체를 다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같은 세율을 때려버립니다. 소득세는 6%부터 40%고 상속증여는 10%부터 50%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세부담이 다 다른데
법인세는 그렇게 안 하고요. 뭐 어차피 늘어난 건데 그건 같이 다 소득으로 보고 그냥 다 10%부터 20%, 22% 때리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공평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세를 근간으로 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때 법인이 태어나요. 법인은 인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요식행위를 통해서 법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등록면허세예요. 법인 설립 등기할 때요.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지방세거든요. 국세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법인이 태어났죠? 자 이제 법인이 태어났는데 이때 법인이 망해요. 법인이 망합니다. 청산이 뭐죠? 이게 뭐예요? 깨끗하게 없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이 임금이나 이렇게 왕이 내리는 거 뭐예요? 사약이죠? 사약의 성분이 뭔가요? 청산가리죠? 깔끔하게 마감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법인을 쓰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용어를 쓰는지 법률 용어로. 근데 이제 청산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상법을 지금 들여다보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요. 지금 태어났죠? 그럼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적 장부를 공부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행정관서가 가지고 세금 부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부는 대장 이렇게 표현하고 뭐 건축대장이니 토지대장이니 뭐 이렇게. 자, 이제 그런데 공부는 보통 이제 소유권과 뭔가 관련된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제 사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자 세워졌다 알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게 접으려고 그래. 이제 청산 절차 들어가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해산 등기란. 그럼 세상에 어떻게 뭘 알린 거예요? 우리 가게 접을란다. 이거 알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 재산가액 정리하고 뭐 채권자 줄 거 얼마인지 보고 다 이런 거 마무리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법상의 절차예요. 그게 상법상의 절차. 근데 어쨌든 청산은 이제 법인으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시점에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때리겠다.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억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110억이에요. 그럼 순자산이 얼마 증가했죠? 다시요. 자, 10억 갖고 시작했는데 이때 110억이에요. 그럼 100억이죠? 아, 피곤하신가 봐요. 왜? 그죠? 10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걔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정확한 과세는요. 이렇게 법인 접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늘어난 거 계산해서 확인하고 100억 원에 대해서 단 한 번 세금을 때리는 게 가장 정확한 과세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나라 살려면 어떻게 꾸리냐는 거죠. 그렇잖아? 공무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이것저것 운영비가 뭐 나라 살림 하는데 재정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억이 과세가 돼야 되는 논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억 갖고 시작했는데 110억이 있으면 10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10년 가게 했어요. 법인. 근데 1년에 10억씩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1년에 10억씩 벌었다고 가정하면 1년에 10억씩 과세를 해요. 그럼 10번 과세를 하면 결국 100억 원이 과세되는 효과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등장한 논리가 기간 단위 과세 논리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쪼개서 과세해도 결과적으로 전체를 과세하는 거랑 같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런 논리로 등장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때 제가 첫 테라 마이너스가 났어요. 첫 테라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 100. 자, 근데 두 번째는 플러스 100이 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논리라면 지금 요거 세금 내면 안 되죠. 왜? 이게 마이너스 100이니까. 여기 플러스 100이면 요때까지 하면 얼마예요?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법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 뭐냐면 이게 이때 우리가 발생한 건 그 해 입장에선 결손금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넘기면 2월 된 결손금이다 해서 2월 결손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세법은
뭔가 대상물에서 뺄 때는 공제라는 표현을 써요. 매입세액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2월 공제라 그래요. 여기서 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2월 공제요. 그럼 이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죠? 금액 같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등장한 게 2월 공제 논리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2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야 되죠. 아니 100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왜 2월 공제 기간에 제한을 둬야 돼요? 제가 2월 공제 기간이 없어야지.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2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일본 20년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일본은 7년 정도. 우리나라는 10년간 2월 공제해줘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세법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간 단위 과세면 왜 2월 공제 기간에 제한이 있니? 그거 없애야지.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10년 정도 2월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죠. 10년간 못 빼먹으면 이 법인이 존속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마도.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안 빼먹었다고 칠게요. 이거 안 빼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괜히 세금 낸 거죠? 이때까지 입장에서 보면 얘가 플러스 100이고 얘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럼 이렇게 합쳐보세요. 그럼 또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소급공제예요. 소급공제.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제가 좀 써서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하지만 이건 캐리 오버 방식이고요. 이게 캐리 백이라는 거죠. 백. 이게 그래서 이게 소급공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급공제 기간에 제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세법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1년만 해줘요. 1년만 해줘요. 이게 참고로 보시면 나중에 언젠가 보겠죠. 저 뒤에 있는 건데. 자, 그리고 중소기업만 해주지 대기업은 안 해줘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거 환급해준다는 거예요. 작년에 낸 세금. 그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우리가 작성하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때 한 2조 냈어요. 근데 와갖고 빵꾸 났다고 이때 2조 환급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야 돼요. 추경 편성해야 됩니다. 갑자기 2, 3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95% 넘는 게 중소기업인데 그럼 95% 중소기업이 10년치 다 빼달라면 어떻게 해요? 2월 공제처럼 다 돌려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추경 편성해야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1년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소급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베이스 깔아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2월 공제, 소급 공제가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자 이제 자 요거 내비두시고 이제 요거 뭐 그냥 내비둘까요? 요거를 이제 사업연도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하나의 사업연도. 그때 벌어들인 소득, 특히나 이런 거죠. 이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에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연소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연소득.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요. 자,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예요. 법인세에서. 이게. 근데 우리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사업연도라는 표현을 쓰나요?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쓰죠? 둘의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해놓고요. 납세의무자 니네는 따라와라 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정해져 있죠. 근데 사업연도라고 하는 거는 납세의무자 네가 정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이판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해가지고 세금 내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는 뭐 얼음판데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간이 여유가 있다. 자유가.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사업연도다. 그런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다. 이게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의 법인들은 12월 말 법인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상담해드리고 그러면 그냥 별다른 거 없으면 외국계도 아니고 뭐 금융 이득 관련 없으면 그냥 12월 말 하라고 보내드려요. 왜 그러냐면 법인세는 우리가 12월 말이면 이게 플러스 나왔죠. 이게 얘 낸다고 치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말 법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서가 쏟아져 들어가겠죠? 근데 저만 5월 말 법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법인세 신고서가 언제 들어가요? 8월 달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국세청에 있는 우리 관내 법인 담당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휴가 갔다 오고서 열심히 해볼까? 뭐 꼼꼼할 안 됩니다. 묻어가야 돼요. 아이, 나 그렇게 예.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현재 법인세율이에요. 10%, 20%, 22%.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새 정부가 탄생하시고 뭐 명목세율을 언젠가 25% 올린다는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 당장 내년부터가 될지 뭐 아니면 조금 말기까지 끌고 가다가 갈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걸 이제 25%로 지금 뭐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는 있고요. 이게 자 각사업용 소득입니다. 10%, 20%, 22%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렇게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근데 저는 흥부예요. 흥부 애가 몇이에요? 네? 11명이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네? 한 10대 명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배우자가 있고요. 애들이 뭐, 11명이라고 하셨으니, 11명. 와이프는 일을 못하죠. 애가 11명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지금 13명이 먹고 살아요? 저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경제활동 30년을 했습니다. 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 마감할 때 애들한테 10억씩 얹어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죠? 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뭘 네가 2천만 원 벌었어. 뭘 1,000만 원 벌었어. 1년에. 국세청에 뻥으로 신고했구만. 그렇죠? 아마 탈루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게 맞는데 제가 죽기 전에 갑자기 로또 같은 거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나중에 실현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때 10억 갖고 시작했는데 이때 알고 봤더니 110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년에 1억씩 신고했어요. 가게 10년 했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도 뭔가 빠졌게 신고했거나 나중에 뭔가 큰 순자산 증가가 일어났거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자, 우리 개인들은 그래서 등장한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예요. 소득세, 보완과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네가 생을 떠날 때 애들한테 세금 달라고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도 물려줬네. 50%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영리법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때린다고 했죠. 그걸 다 소득으로 본다고요. 영리법인은 상속세, 증여세, 납세무자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상속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시킨 소득이 청산소득이에요. 이때 그동안 네가 안 낸 세금이 있다면 소득분에 대한 탈루가 있다면 이때 네가 법인 마감할 때 우린 세금을 한 번 더 걷겠다. 소득으로 봐서. 이게 혹은 미실현 소득이 실현된 게 있다면 막판에 그렇다면 그것도 소득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순자산 증가분이 맞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청산소득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 순자산 증가분은 얼마예요? 100억이죠. 근데 각서로 10억밖에 과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얼마가 과세가 돼야 돼요? 90억이 과세가 돼야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율이 같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100억 원이 과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하는 법인세율과 청산소득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해요. 이게 해서 지금 얘도 세율이 10%, 20%, 22%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소득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이제는 더 다른 소득을 통해서 과세를 한다면 그때는 정책적인 냄새를 풍기는 거죠. 이제 정책적인 냄새를 풍기면. 자, 무슨 소득이 있느냐? 세 번째.
미환류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환류 소득이라는 게 과연 이걸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제 뭐 논란이 있긴 있는데 자 환류예요. 이 환류는 우리 세법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죠. 주로 쓰는 용어는 낙수 효과예요. 낙수. 낙수가 뭐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 낙수 효과의 논리는 뭐예요? 뭐 사이즈 큰 대기업이 쉽게 얘기하죠. 대기업이 잘 돼서 거기가 파이 키우고 거기서 이제 밑으로 중소기업에 아니면 임직원에 혹은 주주들한테 돈을 흘리면 나라 전체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물이 안 흐르면 어떻게 해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물을 안 흘리면 그걸 세법쟁이들은 미환류라고 표현해요. 미낙수죠. 이게 미낙수, 안낙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환류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환류하지 않은 걸 소득으로 봐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흘릴 만한 부분은 이제 대기업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0을 벌었어요. 100을 벌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 국세청에서 이제 집행을 할 때 적정 환류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100을 벌면 한 80을 써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환류율이 80%예요. 그럼 얼마를 써야 돼요? 80을 써야죠. 근데 60만 썼어요. 그럼 얼마를 덜 썼어요? 그걸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미환류 소득이에요. 그게 미환류 소득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소득인가? 뭐 소득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소득이라고 보고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환류 소득 아까 그 20 있죠? 그게 나오면 거기다가 10%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소기업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기업들 얘기해요. 대기업들 이게 미환류 소득은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대기업인가요? 아닌가요? 대기업이죠? 그럼 각소가 있어요. 이거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줄여서 각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금 내야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미환류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또 내야죠. 그래서 3월 달에 같이 들어갑니다. 얘도 내고 얘도 내고. 근데 삼성전자가 적정 환류액이 80인데 90을 흘렸어요. 그 어디다 흘릴까요? 흘리는 건. 환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임직원들. 월급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 나가서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펑펑 소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주주들이죠. 배당금 주는 거에 더. 그래야 또 밥 사 먹고 옷 사 먹고 핸드폰 바꾸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이제 환류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실 거예요. 근데 환류가 뭔지, 미환류가 뭔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대한민국이 과세하고 있다. 세율 몇 프로라고요? 10%. 자, 이제 네 번째 소득이에요.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 토지 등에 대한 게 뭐하고 뭐냐면요. 비사업용 토지하고요. 주택이에요. 자, 투기 억제 목적이란 얘기예요. 비사업용 토지하고요. 주택.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좀 넓은가요? 좁은 나라인가요? 좁은 나라죠? 그러면 아이파는 지금 뭐 하는 회사예요? 예, 교육사업하는 회사죠? 근데 아이파가 지금 주택을 177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집값 상승에 기여하는 회사죠? 그러면 토지 등 양도소득도 맞습니다. 팔면. 땅 투기해도 마찬가지. 땅 투기해도. 곧 통일된다는 어서 이상한 정보를 입수를 해갖고 철원 파주 근처에 땅을 사나요?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에이씨 무슨 통일이야. 팔았어요. 한 2억 재미 봤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을 때립니다. 자 보세요. 2억짜리 땅을 3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 재미 봤죠? 이렇게 때려요. 각성소득 때린다고요? 재미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투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죠? 얘 또 때려요. 이중과세죠? 대놓고 이중과세합니다. 투기하지 말라고.
명분은. 근데 세율이 10%예요. 그러면 지금 알파가 이 정도 세율을 이게 계산하기 편하게 20%를 하죠. 자, 2억 주고 사서 3억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죠? 1억. 1억에 20% 얼마죠? 그거 각소로 내요. 각소로 내요. 근데 자, 2억 주고 산 거 3억에 팔았으니까 얼마 벌었죠? 그거 1,000만 원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냅니다. 그럼 얼마 내는 거예요? 예. 3,000만 원 내는 거예요. 대놓고 이중과세 합니다. 근데 알파 미쳤어요. 미등기 자산이에요. 예. 40% 때립니다. 법인이 미등기 하긴 쉽진 않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건 현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40%입니다. 자, 삼성전자예요.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죠. 미완료가 있어요.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죠. 땅 투기한 거 있어요.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죠. 세 개가 다 두드러 맞을 수 있어요. 3월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이게. 자, 삼성전자예요. 적정 환류했어요. 미완료 없습니다. 그럼 미완료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 투기는 했어요. 그러면 각소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만 내는 거죠. 다시요. 삼성전자예요. 적정 환류했어요. 땅 투기, 집 투기 없어요. 그러면 각소만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소득으로 두드러 맞을 게 세 가지. 근데 이건 가게 접을 때니까. 우리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지금 공부를 해야죠. 청산소득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시험은 거의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소에서. 얘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인세는 소득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납세 의무자 얘기인데, 자, 대한민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예요. 이게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법인세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법인이겠죠? 법인은 뭘 통해서 태어난다고요? 설립등기요.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얘는 어떻게 우리가 과세가 돼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자연인 홍길동 씨가 돈 번 거 있어요. 뭘로 과세요? 소득세죠. 자, 삼성전자가 돈 번 거 있어요. 법인세죠. 자, 이제 모임이에요. 단체예요, 단체. 법인 설립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자연인은 한 명은 아니라고, 여러 명이지. 근데 여기서 돈 번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세금으로 때려요? 무슨 소득으로 때려요? 우리나라 단체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저희 문중이라고 해볼까요? 제가 세금 도와드리고 하는데, 뭐 돈도 내고, 이게요. 저희 문중이요? 노시 문중. 저희 문중이 무슨 소득이 있냐면요. 말씀드려도 되나? 뭐, 어쨌든, 약간의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중 돈 들어오는 거 있으면 이제 금융계좌에 돈 넣어가지고 약간의 이자 생기는 거 있고요. 뭐 그 정도만 하죠. 여기에. 그럼 소득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법인 설립등기 안 돼 있어요. 그럼 세금 안 내요? 내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단체가 법인에 가까우냐 단체가 개인에 가까우냐 따져봐요. 그래서 단체가 법인에 가까우면 법인세 납세 의무자를 끌고 가고요. 단체가 개인에 가까우면 소득세로 끌고 가요. 소득세로. 지금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정교하지 못해요. 단체세라고 따로 세금을 만들지 않았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단체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단체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단체가 법인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 때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단체가 법인으로 보게 되면 뭘로 본다고요? 비영리 법인. 돈벌이 목적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간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 얘기를 해보죠. 자, 내국법인이에요. 외국법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에 지금 납세 의무를 지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지는데, 내국법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지는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 국외 원천 소득도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집니다.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외국법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납세 의무는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의무를 져요. 국내 원천 소득만. 그럼 삼성전자가 내국법인이면 해외에서 번 거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의무 집니까? 안 집니까? 내국법인이면 져야죠. 삼성전자가 외국법인이냐?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마지막에 이제 협상의 그러니까 카드로 무기로 쥐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본사 이전이에요. 해외로 간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판단하는 우리 세법상의 판정 기준이 본점 소재지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뭐 기준이에요? 거주자, 비거주자 따질 때? 주소지 기준이죠. 근데 우리 법인한테 주소지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본점이라고 표현하지, 주된 근거지를. 그렇죠? 그래서 상법은 우리가 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영리법인.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형태, 회사의 종류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예요? 주식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하고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민법 제32조에는 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종교자산, 학술, 기획 등 해가지고. 그래서 민법을 들여다보면 이제 비영리법인의 주된 근거지는 주사무소라고 표현해요. 근데 상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리법인의 주된 근거지는 본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브랜치 역할을 하는 곳을 보죠. 우리 본점의 브랜치는 뭐라고 그래요? 영리법인들은요. 지점이라고 하죠. 근데 비영리는 민법을 들여다보면 분사무소라고 그래요. 자, 이제 제가 본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비영리는 뭘로 돌려서 쓰시면 돼요? 주사무소로. 제가 지점이라 표현하면 비영리는 분사무소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내국법인이 우리 이때 비영리도 법인 설립 등기해야 돼요. 아까 영리법인은 자본금의 0.4% 등록면허세 낸다 그랬죠? 비영리는 자본금의 0.2% 세금 냅니다.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이게 자, 그 비영리도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본점 소재지 기준이 주의다. 주소지설이라고 할까요? 아예? 주소지설이다. 학설로 얘기하면 주소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본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영리는 뭐라고 하라고요? 주사무소. 그쵸? 자, 이게 한국에 있어요. 본점 주사무소가. 그럼 내국법인이에요? 외국법인이에요? 내국법인이에요. 근데 이게 해외에 있어요. 그러면 외국법인이라는 이게. 그런데 세법이 좀 보완하는 규정을 둬야 되겠대요. 그 누구 때문에 생긴 규정이냐면 이제 론스타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예전에. 론스타. 그래서 저 역삼역에 있는 것도 스타타워였죠. 지금 강남 파이낸스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쪽이 우리나라 어려울 때 IMF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금 안 걷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가고 세금 안 내고 가니까 배가 아프니까 민심이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소송 걸었죠. 줄 알고 소송 걸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니네 뭐 이렇게 뭐 한 건데 어쨌든 그때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어떤 규정을 뒀냐면 론스타가 다 이겼어요. 결국 그거는 소송은. 자,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본사를 안 뒀어요. 해외에다 본사를 뒀다고요. 본점을.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있는 거예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그러면 형식적으로 본점은 해외에다 둬. 그런 거죠. 우리 텍스헤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세천국? 그게 세금이 많은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만 군도나 리텐슈타인이나 뭐 이런 데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조그만 섬나라 대통령이라 해볼게요. 조그만 섬나라 대통령. 그럼 국민 뭐로 먹게 살아요? 고기도 안 잡혀요. 섬나라인데. 예? 그럼 뭘로 먹여 살려요? 그래서 생각한 발상이 뭐냐면 법인 등기 수수료로 먹고 살자. 이게 그래서 등장한 게 조세천국이에요. 그럼 얘네들 한번 오면서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법률 서비스 하면서 수수료 받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를 없게 하든지 1%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의 생존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만한 강의장 있죠? 그럼 리히텐슈타인이나 이런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만군도 요만한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법인이 막 2만 개씩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타파 해가지고 그게 그들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정당국은 그 부분이 세금을 빼먹는 수단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견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정을 두냐면 그런 데다가 페이퍼로 본사 짱 박아놓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헤드코터 역할을 하는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를 한국에 뒀다. 그러면 내국법입니다. 보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본점이 없으면서 한국에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도 없다면 그러면 비외국법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본점 실질 관리 장소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한국에 있으면 뭐라고요? 내국법인. 둘 다 없어야 외국법인이에요. 자, 저는 그걸 그냥 동그라미 X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납세의무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국하면 국내외, 외국하면 국내.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요거. 자, 두 번째. 영리법인이에요. 자,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우리 영리법인은 돈벌이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대표적인 법률, 대표적인 회사가 무슨 회사라고요? 주식회사. 근데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 유한회사라든지 뭐 다양한 회사, 한명회사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극단적인 예만 잠깐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업무법인이나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한명회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체제로 움직이는 데들. 거기는 그 파트너가 회사를 만들면서 자, 본인이 무한 책임질 테니까 남 믿고 우리한테 맡겨라.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3억을 들여갖고 같이 회사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300억의 빚이 있으면 전 300억의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한 책임이에요. 이게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싶어요. 그런 거 모르고 했는데 나가고 싶어요. 전 사원의 동의 없이 못 나갑니다. 상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법에. 그 전 사원이 동의해줘서 나갔어요. 그래도 그 효과가 2년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믿고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제가 삼성전자는 주식회사죠? 있는 돈, 쌈짓돈 싹 긁어 모아갖고 3천만 원어치 주식 샀어요. 10주밖에 안 줘요. 예? 근데 삼성전자 망했어요. 삼성전자 빚이 한 300조래요. 전 3천만 원만 까먹는 거예요. 완벽한 유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데를 완벽한 물적회사, 한명회사 같은 데를 완벽한 인적회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좌우당간. 한명이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죠? 근데 비영리는 우리가 민법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요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이게 국세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도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영리를 판단하는 근거법률이 어디에 있냐면 특별법이에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뭐 이런. 이게 뭐 그런 건데 그런 근거법령은 지금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영리 비영리죠? 자, 주된 근거지 어디라고요? 본점. 주된 근거지 어디라고요? 주사무소. 그러면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분 전체를 소득으로 봐서 때려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순자산 증가분을 소득으로 본다고 그랬죠? 얘는 순자산 증가분 전체를 다 소득으로 봅니다. 자, 아까 제가 순자산 증가 세 가지를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드렸어요? 통장에 돈 들어와.
자산이 새로 생겨. 부채가 없어지거나 줄어. 이게 순자산 증가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할게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갖고 뭐 통과시켜갖고 뭐 장애인 도와주는 무슨 사업을 하나 진행해갖고 이제 거기다 세금은 예산이 투입돼요. 그래서 아이파 장애인 무슨 법인인데 거기에 10억이 들어갔어요. 통장에. 그랬더니 세금 내래요. 순자산 늘어났으니까. 이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립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돈이 들어온 거는 세금을 때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때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비영리가 어떻게 해요? 그 돈 갖고 사우나 사업을 하고요. 그 뭐 가게 열고 뭐 물건 팔아먹고 있고요. 건물 세 주고 있고요. 다른 영리업자한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영리 사업자하고 과세 형평을 우리가 맞춰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건 과세해야죠. 그래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사업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우리가 목적사업이라 그래요. 설립된 목적사업. 학술단체가 학술하면 목적사업. 교육기관, 학교가 교육사업하고 목적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은 세금을 때려야 안 때려요? 안 때리고 뭐는 때린다? 수익사업은 때린다. 수익사업. 즉 수익소득만 때린다는 거예요. 이건 영리업자로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죠. 그럼 학교는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예요? 그러면 아이파 우유예요. 아이파 대학이라고 치고요.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세금 냅니다. 연세우유, 건국우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 해서 수익소득만 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국하면 어떻게 해요? 국내, 외. 외국하면요? 국내. 영리하면 소득. 비영리하면요? 수익, 소득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다가 이걸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찬바람 불 때 그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뭐 지금부터 시험장까지 이걸 다 외우고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예, 그거 자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믹싱만 해보면 돼요. 영리내국법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리란 뭐라고요? 영리라고요. 소득 내국이라고요. 내국 영리법인이에요. 그럼 내국 국내외 소득. 내국 비영리예요. 국내외 수익. 우리 시험에 오지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지선다로.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키워드 놓고 이거 맞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이니까. 시험이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비영리 외국이에요. 비영리라고요. 수익 외국이라고요. 국내 외국 비영리예요. 국내 수익 그렇게 하시라고요. 두 개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연상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자 각사업년도 소득 이렇게 줄여서 각소를 할게요. 이 각소는 아까 우리가 하신 것처럼 믹싱하는 거예요. 믹싱 조합. 되셨죠? 근데 우리 소득이 한 개예요? 지금 네 개예요. 법인세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이 네 가지죠. 그러면 자 이제 청산하고요. 자 미완료예요. 자 청산하고 미완료입니다. 얘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청산 미완료 이렇게 나오면 영리 내국만 이렇게 떠올립니다. 영리 내국만. 자, 영리 내국만이에요. 왜 그런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으로 판정된 기업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법에 있는 것 뿐이지. 왜냐면 저거는 검찰의 도움을 얻어갖고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걸로
또 이제 마찰을 갖고 올 수도 있죠. 외교적인. 이게 뭐 그런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대부분 뭘로 판단해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의 99.99% 본점으로 따지는 거예요. 본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산이요. 프랑스에 있는 P라는 회사예요. 본사가. 본점이. 근데 프랑스에 있는 P라는 법인을 없애겠대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타당한가?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급히 4명을 프랑스로 급파해요. 야! 대한민국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이 떼야지! 미쳤죠? 월드청이에요? 예? 국외원천 소득이죠?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프랑스죠? 과세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법인은 못 때리는 거예요. 외국 법인은 청산을. 자, 그럼 비영리도 제외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비영리가 하나 해산이 됐어요. 그럼 그 비영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그래 이건 네가 갖고 가고 이건 네가 갖고 가고 그동안 고생되셨어. 소주 한잔하고 마무리 쫑 내자 이렇게 합니까? 상급 비영리 기관에 귀속시켜야죠. 최상급 비영리 단체가 해산되면 어떻게 해요? 국고에 환수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산에 대한 세금을 때릴 이유가 없죠. 자, 미환류 소득을 OECD 국가 중에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 법인 때리면 어떻게? 걔네들이 공부해야죠. 뭐라고? 돈을 안 쓰면 소득이야? 외국 법인은 때리면 아마 가만히 안 있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영리가 환류할 만한 사이즈가 될까요? 예? 이거 미환류 소득이 되려면요. 자본금이 500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해 있든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지금 자산총액 4조인가요? 자산? 그냥 뭐 이렇게 50억, 100억 이딴 건 껴들지도 못해요. 납세무자에. 중소기업은 아예 빠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비영리가 여기 꼽사리 낄 일이 없죠. 그래서 청산하고 미환리는 영리내국만이에요. 영리내국만. 자, 그렇게 가고요. 아까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는 각소일 때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청산, 미환류는 영리내국만. 그쵸? 자, 네 번째네요. 이번엔 토지 등 양도죠. 이 소득의 도입 목적은 뭔가요? 투기 억제죠. 그러면 내국법인 니네는 대한민국 집값, 땅값 상승시키면 우리가 혼쭐을 내겠다. 외국법인 니네는 어쩔 수 없지 뭐. 영리법인 혼쭐 낸다? 비영리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좀 타당한가요? 공평한가요? 집투기, 땅투기는 어떤 법인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이라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법인이. 모든.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모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소득이라 한 거고요. 얘는 모든 법인이다. 거기에 모든의 의미를 담은 거고요. 되셨어요? 자, 다시요. 각선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조합하면 돼요.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청산하고 미환리 하면 뭐 떠올리시자고요? 영리내국만. 그쵸? 토지 등 양도소득하면 예,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여기서 살을 좀 붙이면 자, 대한민국 정부예요. 한국 정부요. 한국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없어도 정부 지자체라고 나오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명칭이 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게 정부죠? 이건 뭡니까? 단체죠? 이게 명칭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의 지금 우월함이 용어에 그냥 막 묻어나죠? 야, 너네 조그만 단체잖아.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지방자치론 하는 사람들 나와서 공청회 하는데 우리도 지방정부를 하자.
외국 애들처럼. 그래서 연방정부를 하잖아요. 이게 단체가 뭐냐, 창피하다.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는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외국 정부를 할게요. 근데 여기에 그들이, 우리처럼 지자체라고 그러면 외국 지자체 포함하는 거고요. 근데 외국 중앙정부나 외국 지방정부 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국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 국외. 이게요. 자, 그러면,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순자산 증가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방자치단체요. 있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뚝섬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사가서 딴 데 살고, 뚝섬에 살았는데, 서울시가 뚝섬 용지를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민간업자들한테. 옛날에요. 그래서 땅값으로 재미 본 것만 500억이었어요. 순자산 얼마 늘었어요? 그럼 법인세 내게 할 거냐? 싫다. 비과세 법인이에요. 법인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인이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에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합니다. 세금을 내는 법인이에요? 안 내는 법인이에요? 안 내는 법인. 안 내는 법인이에요. 그런데 외국 정부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자, 비영리는 뭐 떠올리자고요? 각수예요. 수익. 외국이에요. 국내죠? 자, 그러면 각수에 대한 납세무 져야 안 져요? 지잖아요. 지금 수익 사업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쵸? 자, 청산하고 미화하려면 뭐 돌려요? 영리 내국만이니까 없네요. 납세무.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면 모든 법이니까 납세무 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주 독일 대사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맥주 뭐 이런 문화강좌 같은 거 해요. 비어 뭐 해가지고. 한 달 수강하는데 70만 원이래요. 순자산 증가해야 하네요. 세금 내.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일부 국가 가운데 우리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는 청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어떤데요? 우리 이제 행정부에 우리가 청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우리는 보통 사정기관 역할을 하는, 이게 그렇잖아요? 또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는 투자청이 따로 있어요. 싱가포르 투자청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 행정관서 중에. 그러니까 강남에 빌딩 몇 개 갖고 있대요.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만약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세금 걷어가지고요. 세금으로 대한민국 강남에 있는 빌딩을 8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걔들이 1000억에 팔고 갑니다. 얼마 벌었어요? 세금 내고 가야 됩니다. 세금 내고 가야 됩니다.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까지 고려가 돼야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고려가 되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납세의무자를 따지는 지금 규정, 소득하고 섞어서 소개를 해드렸네요. 자, 교재 좀 볼게요. 2페이지. 자, 법인 세법상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 자, 2페이지에요.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이에요. 이러한 법인에는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뿐만 아니라 그 설립등기는 비영리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거는 설립등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법인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이제 법인세 영역으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연가로 2번. 자, 한편 국가. 자, 대한민국, 한국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인세법전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외국은 반드시 외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외국 정부라고 찾으시는 거고요. 자, 국가 지자체입니다. 서울시 지자체인가요, 아닌가요? 경기도. 근데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광역버스 무슨 통합사업을 해요. 그러면 지자체가 둘 이상 모여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지자체 조합. 비록
법인으로 분류되지만 비과세 법인이죠.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물을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 법인이지만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에 법인세 납세물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법인의 분류입니다. 자, 법인은 분류 기준에 따라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로 나누죠. 왜? 납세 의무 범위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법인의 유형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하고 과세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국내의 본점, 주사무소, 비영리죠? 자, 사업의 실질관리 장소를 둔 법인이래요.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데 국내 사업의 실질관리 장소가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그건 참고하시고 내려가십니다. 영리, 비영리예요. 영리란 돈벌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비영리는 어떻게 해요? 돈벌이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구성된 단체다. 법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학술, 종교, 자선 등.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가득한 이익을 해당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함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왜 샀을까요? 만약에 산다면 돈 벌려고. 지금 주가가 230만 원인데 300만 원 간대. 아, 올라라. 배당금 좀 많이 줘라. 뭐 이런 거죠. 물론 또 하나의 목적은 있어요. 삼성전자 경영권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최근 300조였죠. 그럼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150조가 넘게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의 지분 1%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0조의 1% 얼마요? 300조의 1%요. 3조죠.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 가진 돈 다 모아도 안 돼요. 예. 그거 꿈 같은 얘기죠. 네. 자,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소득의 개념. 소득이란 기업회계상의 이익과 같은 개념. 근데 우리는 소득이란 표현 한다는 거죠. 왜요? 다르니까. 우리가요. 자,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 그 다음에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의 4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과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소득은 뭐라고요? 각사업연도 소득입니다. 자, 큰 동그라미 2번 각사업연도 소득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인세로 하면 법인세 매 사업연도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기업에 유입된 순자산의 증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거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뭐 연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이해하실 때는. 그죠? 사업연도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기업에 유입된 순자산의 증가분이다. 자, 청산소득이에요. 자,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할 때 해당 자녀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는 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그동안의 미실현 소득 또는 누락된 소득이 포착된 걸로 봐서 마지막 마무리 짓고 정리하는 소득이죠. 과세로. 네.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 소득입니다. 그 산식은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서 공부해야죠. 자, 우리 토지 등 양도 소득입니다. 자, 토지 등 양도 소득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 및 별장. 별장도 우리가 이제 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다만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거죠. 위락 피세 용도인 것 뿐이지. 이게. 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집투기 땅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근데 제가 경포대 앞에 아파트 하나 샀고요. 32평짜리. 해운대 앞에 아파트 하나 샀고요. 32평짜리. 여수 앞바다 앞에 아파트 한 평이 아니라 하나 샀고요. 32평짜리. 보통 아파트를 별장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지방세선 다 별장이에요. 이게 다 별장입니다. 다 중과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현황조사 다녀요. 평일에는 전기를 안 쓰네.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만 전기를 쓰네. 그럼 별장이에요. 상시주거용이 아니라는 거죠. 위락의 용도지. 그럼 막 취득세 이런 거 막 두드러 맞아요. 이게 세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그게. 자, 그렇구나. 나도 한번 꼭 내봐야지. 뭐 그런 거죠. 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얘기는 그 두 번째 줄 있죠? 자, 5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돼서 동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별도로 측정해서 다시 한번 과세한다. 아까 대놓고 이중과세하는 거다. 명분은 투기억제 목적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보시고요. 미완료 소득입니다. 기업의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임금, 증가죠, 배당 등 소득의 일정액을 일정액에 미달하면 그럼 미달액의 10% 정도를 역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추가하여 과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로마자 3번이에요. 법인의 유형별 납세 의무의 범위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먼저 좀 보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 먼저 보시면 내국한 가볼게요. 그럼 앞에다 뭐 찍어놓고 시작해요? 아니, 지금 우리 표예요. 페이지. 예, 각 사업소득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국내외 찍었죠? 자, 외국 법인 칸 한번 볼게요. 각 사업연도 소득 세로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 국내 원천 수익 사업 이렇게 해서 국내 찍었죠? 자, 이제 내국 영리칸 각소 만나는 칸 찾아갈게요. 내국 영리칸. 이제 영리니까 소득이죠? 내국 비영리니까 수익 소득이죠? 자, 외국 법인 칸 갑니다. 외국 영리니까 국내 소득이죠? 외국 비영리니까 뭐예요? 국내 수익 소득이죠? 자, 우리 청산하고 미완료하면 뭐 떠올리자 그랬어요? 영리 내국만. 그래서 내국 영리에만 과세, 나머지 비과세 돼 있죠? 자, 토지 등 양도하면 뭐 떠올리자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래서 과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에는 국가 지자체는 빠져야 돼요. 그렇죠? 과세 찍혀있죠? 자, 이제 국가 지자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터놓고 비과세라는 거죠. 비과세 법인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하나 넘겨보실까요? 여기에 외국 정보는 왜 빠졌어요? 그 표에 외국 정보는 왜 빠졌어요? 비영리 외국법인 극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하나 더 지금 또 소개를 좀 잠깐 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자, 요거 하나 좀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뒤에 가면 또 나올 텐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납세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방식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별 납세 방식이에요. 자, 개별 납세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연결 납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업연도 들어가기 애매해서 지금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지금 개별 납세 방식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으로는 원칙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A법인이 있어요. 여기 B법인이 있습니다. C법인이 있어요. 다 법인 설립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엄마예요. 얘가 아들이에요. 얘가 아들이에요. 뭐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모법인, 자법인, 자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 지배를 해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모회사 거죠? 근데 독립법인이죠. 그래도 법인 설립 등기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400을 벌었고요. 얘가 플러스 20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법인세는 끌고 가냐면 개별 납세 방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법인은 내야 돼요. 자법인 B도 내야 돼요. 얘는요? 2월 공제죠, 이제. 주로. 얘는 공제라고요. 소급이나 2월. 근데 주로 2월 공제를 택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법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를 놓고 우리가 텍스 세이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500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게 원칙이 아니라 과세 단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하나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 동그라미 이렇게 쳐줘. 그래서 500만 내게 해줘. 그게 연결납세 방식이에요. 그게 연결납세 방식이에요. 이게 자, 여기 A법인 있고요.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C법인이고요. 자, 똑같이 100%씩 갖고 있어요. 자, 얘가 모법인이고요. 자법인이에요. 400이고요. 플러스 200이고요. 마이너스 100임. 그런데 이제 500만 내고 싶은 거예요. 500만 내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돼요. 과세관청에.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제 승인권을 누가 지금 갖고 있냐면 우리가 국세청 조직들 좀 볼게요. 자, 집행기관의 수장은 누군가요? 국세청장이죠. 그 밑에 지방국세청장님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무서장님이죠. 그냥 그렇게만 3단계로만 밑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이에요. 동네 세무서장 승인사항이 아니고 꼭대기에 있는 국세청장 승인사항이 아니고 지방국세청장 승인사항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아이파라면 누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지방청장한테 신청서가 들어가야죠. 그쪽이 승인권을 갖고 있다고 서울지방청이. 이게 우리나라 세무서 몇 개나 되나요? 우리나라 세무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어려서 경기도 양평 살았거든요. 경기도 양평 제가 지금 강남 사는데 여기서 차 타고 가면 50분이면 가요. 운전해 차 끌고 가면 세무서 없어요. 양평 세무서 출장소 하나 와 있어요. 남양주 세무서, 이천 세무서 막 빌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세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많죠, 뭐. 서울은 하나의 구가 애지간한 지방 시보다 훨씬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무서는 120여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그럼 지방청장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서울지방청장, 중부청장 세 분이요? 8분 정도 됩니다. 그럼 국세청장은 전직 빼고요. 현직만 한 분이죠. 그런 조직도를 갖고 있어요. 지방청장 승인사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청장 승인이 떨어지면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만 내면 돼요? 500만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고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얘는 개별납세 방식이죠? 그럼 얘는 12월 말 법인이에요, 다. 그럼 얘는 언제까지 법인세 내요? 3월 말까지 하죠? 그리고 하백까지 내야죠? 얘는요? 3월 말까지 200 내고 신고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얘는 결손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쵸? 3월 말까지 마이너스 났다고 신고 안 하면 저 10년간 2월 공제 안 해줘요? 10년간 2월 공제가 되려면 국세청이 전산망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고를 했다든지 수정신고를 했다든지 과세관청이 결정을 했다든지 경정을 해갖고 결손이 이만큼이야 라고 국세청 전산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을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결손신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 몫이 얼마죠? 400. 얘 몫은 얼마요? 얘 몫은요? 마이너스 100이죠? 자, 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 몫 플러스 얼마예요? 그래요? 얘 몫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얘가 3월 달에 내고 얘가 3월 달에 안 내요. 연결납세 방식을 쓸 때는 얘는 얘한테 이걸 쏴요. 얘는 얘한테 이걸 쏴요.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 신고서 안 꾸며요, 따로. 근데 한 달 더 줘요. 이거 뭐라 갖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에 12월 말 법인이면 4개월 내 신고 납부예요. 이게 개별납세 방식은 몇 개월 내 신고 납부인데요. 각각의 법인이 3개월 내 신고
나쁜데. 근데 여기는 모법인만 4개월 내 신고 납부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A법인의 통장에 돈 얼마 들어왔죠? 자회사들 거, 자법인들 거 200, 300. 이거 순자산 증가라고 소득으로 때리면 돼야 안 돼요? 소득 때리면 정신 나간 거죠? 스쳐가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총 얼마를 내야 돼요, 지금? 아니, 이게 400만 내면 안 되죠. 이거 다 받아서 700을 내야죠. 이렇게 700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쳐가는 돈이지 실질적인 A법인 통장 들어왔다 해서 A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라고요. 이 시스템,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개별 납세 방식, 연결 납세 방식 뒤에 가면 이게 좀 몇 개 나올 거예요. 자, 그 시스템에 대한 소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해서 지금 법인세 우리가 총설 지금 순자산 증가서라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지금 과세 범위죠. 섞어갖고 좀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소개해드리고요. 뭐 하다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그냥 중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7페이지부터 네, 우리 사업연도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